최근 여론조사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보면요. 30대에 무려 70.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이슈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7.6%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불안,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강행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안이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 이렇게 말한 것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대통령이 태연하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적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차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네. 특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행안부하고 뭐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안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챘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졌으니 모양인데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의 정치운 정치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 4선의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총합이 9선입니다. 네, 중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 수사권을 빛의 속도로 뺏은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말로 법을 안 읽어보신 건 아닐 거고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하지만은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검찰은 수사를 못하고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치적이 결국 80여 년 이어온 검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이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하자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고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전해진 대통령 수석보좌관의 발언을 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임기가 1,400여일 남았으니 신발끈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라는 취지는 아닐 거고요. 이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핵심 요소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라고 되물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검사가 수사하는지 수사하지 않는지 이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대통령한테 앞으로 국무회의에 통과되는 법들은 하나하나씩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일반 법, 뭐 크고 작은 법,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인데, 지금 국민적인 반론도 크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저렇게 솔직한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저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오로지 관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들을 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이 형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에 이제 근거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금지된 게 맞냐, 금지된 것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수기 과정에서 보고도 받았고 대통령의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적 강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사권 박탈을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반어법적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촘촘히 중수청에서 7대 범죄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또 개정할 수도 있다. 법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검경과 함께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정하고 그러한 것을 강조한 것이지, 그러한 검찰이 수사권 박탈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예.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반어법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길리서치 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를 보여주시죠. 57%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여론이 특히 좀 싸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던 2030 여성들이 많이 이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1년 사이에 2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들은 보안 수사권의 공정성 문제, 또 부동산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유시민 장관이 했던 이 논쟁들이 자꾸만 우리 당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이 코아 지지층만 아니면 중확장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연대와 통합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고 거짓말입니다. 피노키오입니다.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네. 지지율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030 여성들은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잖아요. 왜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세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특히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것이 자신들의 잠재적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진지하게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도 들은 척 만척하고 오로지 민주당의 전당대회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구단으로서 대통령께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될 때는 전건 공수처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전건 수사를 맡기거든 송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나가면서 잘못된 길을 고친다 하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30대가 40몇 프로 새로운 주택 구입에 제일 많아요.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축도 됐고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전세가 비싸니까 아파트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도 확정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예. 저도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을 만나서 부동산 정책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부동산 정책은 왕도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저축을 했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거듭 불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촘촘히 내일 또 하신다는 건 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 활발한 의견을 내시고 기다리면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안은 아닐 뿐이고 어제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기도 했고 내일 또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점검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묘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육군 사관학교를 작심 비판한 내용도 화제가 됐습니다. 쿠데타를 3번 일으킨 세력이라면서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학교 출신을 가지고 연좌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관생도, 앞으로 들어갈 사관생도들에게 예비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통수관조라서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법대 출신인데 서울대법대는 왜 안 없앱니까? 예전에 박원순, 오거돈 그 외에 수많은 민주당의 여러 일탈행위를 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탈행위 있을 때마다 민주당 없애자고 합니까? 네. 쿠데타 3번의 역사 때문에 육사를 없앨 거라면 지금 서울대도 없애고 민주당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의견인데요. 먼저 듣고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사, 해사, 공사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징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 그동안 정부는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미래전을 대비하고 전자권 전환을 대비하고 학령 인구 감소를 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으로는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사와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사와 공사는 무엇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판단,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런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집권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향후 4년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시려고 저러시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 법을 읽지도 않고 통과시키면서 마치 촘촘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다. 이게 육사, 공사, 해사 단순히 3개 학교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대통령의 태도나 의사결정 방식을 본다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쿠데타의 진범은 그 육사,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회가 한 것이니까 사조직을 경계한다면 이재명 7인회나 성남 라인부터 정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글쎄요. 오늘 YTN 질문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 일변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제 이슈화된 것을 저희가 좀 보세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누가 지지 시위를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서 쿠데타를 지휘한 게 김용현 정보사령관 등 다 육사 출신들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내란 군사 쿠데타를 발본색원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국방 개혁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의 말씀에 의하면은 3군 사관학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병력이 감축되니까 장교들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또 교수의 질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과 전작권 이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대통령의 한 말씀을 가지고 네. 전체를 폄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통합의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안규백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안규백 장관이 문민 장관으로서 얼마나 국방 개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란 세력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발본색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또 보수 세력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내란 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규백 장관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예, 대통령 이야기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권 경쟁이 박빙 양상으로 흘러서인지 1차 토론 때보다는 후보들의 입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난타전을 벌인 두 번째 TV 토론 현장 보고 오시죠. 신천지 의혹 제기는 당을 정말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제가 계엄도 했던 사람인데 생짜 아무 얘기도 없이 했겠습니까?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죠.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죠. 한 번 탈당하면 또 탈당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그 정천의 후보님이 굳이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정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 아니, 네, 제작진이 나만 미워해 이런 문말을 좀 넣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어제도 2대1 공격에 좀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1차 토론 때는 신천지 얘기도 안 나오고요. 뭔가 좀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는 설전이 좀 거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11일 남았기 때문에 더 가열될 겁니다. 우리 전당대회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을 치고받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연실석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 고참 의원으로서 전당대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깨지든지 망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페이스북에 지금 올려놓고 왔습니다. 내용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은 물론 서로 비난하지 말고 통합하는 전당대회. 예. 그리고 민생 문제를 대비하는 1030 미래를
설득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당권 경쟁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만은 큰 염려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따 모시중한데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칼로 물베기가 될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용도 깊어지고 있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지금까지 이런 얘기 너무 많았는데 이번엔 연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에 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이 몰린 건데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지 들어보시죠.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 명 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굉장히 당원들을 되게 폄하하신다. 내 편 당원만 챙기시는구나. 고성국 TV를 보니까 그 고성국 씨가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웰컴 한번 해봅시다. 전당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퇴진 관련 당원과 시민 2만 2천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 명인데 뭐 2만 명 서명했다고 내가 왜 나가냐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10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2만 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100만 명 중에 2만 명도 그렇고 2천 명도 그렇고 200명도 그렇고 각각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넓게 들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목소리, 개개인의 목소리까지, 작은 목소리까지도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권영진 의원의 멱살 소동이나 또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같은 것이 네. 어쨌든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란 소신파 쪽에서 나온 실언이다 보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받고 나는 뭐 연임까지 기대한다 이런 의견도 나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뭐 아직 뭐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목소리하고 네. 또 방금 언급하셨던 몇몇 의원들의 실언 내지는 문제 있는 행동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각각 처리할 문제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녹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 3선 의원들과 4선 의원들이 모여서 이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정치 구단으로서 이렇게 4선 의원님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 유이덕 의원이 훨씬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시대의 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당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리더십이 바짝 선 거예요. 저는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은 것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5.18 이 광주 문제를 이해하려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중 거의 유일하게 광주를 방문해서 늘 해결을 하려고 하던 그 진정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발적인 일이지만 잘못됐지만은 네. 아니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니에요? 미국 가서 다리 자랑하면서 사진 찍고 뒤통수 면담하고 와서 2억 570만 원 썼다는데 그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요. 아니 햄버거는 자기 돈 대고 먹었다. 내산했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이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2천 명이라고 하면은 당원의 10%예요. 10%의 당원과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귀담아 들어야지. 나는 걱정 없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자격 없는 당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구단 박지원 선배님이 또 타당 국민의힘 의원의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